234년 가을, 오장원이었습니다. 제갈량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날, 촉한 진영은 조용했습니다. 승상의 죽음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군대는 서둘러 철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위연, 59세, 정서대 장군 겸 가절, 촉한 군부의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15년 전 유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중태수로 발탁했던 그 사람, 장비조차 자신이 임명될 것이라 믿었던 그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역적으로 낙인 찍혀 참수당하지만 정말 그가 반역자였을까요? 그날 촉한 진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이가 이끄는 본대는 제갈량의 시신을 모시고 남쪽으로 향했고 위연은 홀로 군대를 이끌고 북쪽을 향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 그 선택은 곧 유혈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위연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유비의 신임을 받았을까요? 왜 제갈량과 평생 마찰을 빚었을까요?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장군은 어째서 역적으로 몰려 죽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진수의 정사 삼국지를 통해 위연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설이 만들어낸 반골의 상이 아닌 역사가 기록한 위연의 이야기입니다. 3세기 초 천하는 세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중원을 장악했고 손권의 오나라가 강남을 지켰으며 유비의 촉하는 파촉 땅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력의 균형은 명확했습니다. 위나라가 압도적으로 강했고 촉하는 가장 약했습니다. 219년 유비는 한중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촉한에게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한중은 촉나라와 위나라 사이의 완충지대이자 북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곳을 지키느냐였습니다. 당시 촉한 군부에는 관우, 장비, 조운, 황충, 마초 같은 명장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장비가 한중태수로 임명될 것이라 예상했고 장비 본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위연을 한중태수로 삼는다. 위연. 당시 위연은 아문 장군에 불과했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공략할 때 부곡, 즉 일개 병졸 출신으로 합류하여 공을 세워 아문 장군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관우나 장비 같은 원로급 장수들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비가 위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에게 중임을 맡겼는데 어떻게 해낼 것인가? 위연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조조가 천하를 들어 쳐들어온다면 대왕을 위해 막을 것입니다. 그 휘하 장수가 10만을 이끌고 온다면 대왕을 위해 삼켜버리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모두가 그의 장엄한 말에 감복했다고 합니다. 유비는 위연의 무엇을 본 것일까요? 위연, 자는 문장, 형주 의양군 사람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조를 잘 양성했고 남들보다 용맹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평가입니다. 병사를 잘 기른다는 것은 단순히 훈련을 잘 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전투에서 목숨을 걸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219년부터 234년까지 위연은 한중을 15년간 지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위나라는 한 번도 한중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위연이 유비에게 한 말, 조조가 천하를 들고 와도 막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21년 유비가 황제에 오르자 위연은 진북장군으로 승진했고 223년 유선이 즉위하자 도정우에 봉해졌습니다. 227년 제갈량이 북벌을 준비할 때는 독전부, 즉 전방부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승상사마 겸 양주자사라는 높은 직책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연의 최종 관직은 정서대 장군 겸 가절 및 전군사였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높은 직책일까요? 생전의 관우나 장비에 버금가는 직위입니다. 중호군 직위를 겸한 조운이나 가절을 받지 못한 황충보다도 높습니다. 일개 병졸 출신이 이런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 이것은 위연의 실력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230년 위연은 오이와 함께 남한군으로 진격해 위나라
후장군 비호와 옹주자사 곽회를 양계에서 대파했습니다. 이것은 제갈량 생전 최대의 전공 중 하나였습니다. 231년에는 사마이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능력으로만 보면 위연은 의심할 여지 없는 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성품이 거만하고 뽐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를 피하고 양보했다. 다시 말해 능력은 뛰어났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화합하지 못했고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232년 거기 장군 유염이 위연과의 불화 때문에 술을 마시고 허언을 했다가 성도로 전근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촉한 군부 내에서 위연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갈등은 양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양의 자는 위공, 형주 양양 사람으로 원래 형주자사 부군 밑에서 일하다가 관우에게 귀순했고 유비에게 소개되어 좌장군병 조연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양이는 실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관료였습니다. 제갈량의 북벌 때는 계획을 짜고 부대를 편성하며 군량을 계산하고 군용 물자를 조달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군수참모 총장 정도의 역할이었습니다. 문제는 양이의 성격 역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사는 심사가 좁았다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말에 절제가 없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위연과 양의 둘 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성격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양이만이 위연에게 가차 없었고 위연이 분노하니 마치 물과 불 같았다. 둘은 자주 다투었고 어떤 때는 위연이 칼을 빼들어 양이를 이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상관인 제갈량 앞에서도 서슴없이 칼을 뽑았다는 것은 그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갈량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제갈량은 양이의 재간을 깊이 아끼고 위연의 용맹에 기대니 언제나 두 사람이 화목하지 못함을 한스러워하며 어느 한쪽을 패하지 못하였다. 제갈량으로서는 둘 다 양의 없이는 군수 보급이 무너지고 위연 없이는 전투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두 사람 사이를 계속 중재했고 온화한 성품의 비위가 자주 중간에서 뜯어말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갈량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연과 제갈량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자오곡 계책입니다. 배송지가 주석에 인용한 위략에 따르면 227년 제1차 북벌을 준비할 때 위연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후문은 겁이 많고 꾀가 없습니다. 저에게 정예병 5천과 식량을 나를 군사 5천을 주시면 자오곡을 타고 10일 안에 장안에 도착하겠습니다. 하후문은 배를 타고 도주할 것이고 장안의 식량 창고로 주둔하기 충분합니다. 위군이 병력을 모으는데 20일은 걸릴 테니 그 사이 승상께서 사곡을 통해 오시면 동관에서 합류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계책이었습니다. 소수 정예로 적의 심장부를 찌르고 본대는 정규 루트로 천천히 진격하여 합류한다는 전략입니다. 제갈량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매우 위태로운 계책이었기에 채택되지 않았다. 제갈량의 판단이 옳았을까요? 위연의 계책이 실현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자오곡 계책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10,000명의 병력으로 험준한 산길을 넘어 적지 한가운데 고립된다는 것. 그리고 그 10,000명으로 장안성을 함락시켜야 한다는 것. 장안은 견고한 삼중성벽을 가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후무가 정말로 겁먹고 도주한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버티면 위연군은 전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촉한은 도박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릉대전 이후 촉한의 국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명장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10,000명은 촉한 전체 군사력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위연을 잃는 것도 큰 손실이었습니다. 셋째, 제갈량의 북벌 목표는 단순히 장안 점령이 아니었습니다. 옹주와 양주 일대를 안정적으로 흡수하여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위험한 기습작전은 이런 전략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은 왜 이런 계책을 제안했을까요? 정사는 위원의 심리를 이렇게 전합니다. 위원은 늘 제갈량을 겁쟁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이 온전히 쓰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였다. 위원은 자신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제갈량은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 관계의 근본적인 긴장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부하가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조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역사적 답변입니다. 234년 가을,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5번째 북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뿔이 나는 꿈이었습니다. 해몽과 조직이 말했습니다. 기린은 뿔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적이 격파된다는 징조입니다. 하지만 조직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이제 엇불 각자를 파자하면 떡칼 도 아래 용 쓸 용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칼을 쓴다는 뜻입니다. 흉해도 너무 흉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갈량이 병으로 써졌습니다. 제갈량은 위독해지자 장사 양에, 사마 비에, 혹은 강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 철수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위연은 최우미를 맡기고 강유는 그 다음을 담당하라. 혹시 위연이 따르지 않더라도 바로 출발하라. 이 명령에는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위연이 따르지 않더라도라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위연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죽었습니다. 양이는 제갈량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고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에게 위연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보냈습니다. 위연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승상은 유명을 달리했어도 나는 건재하다. 승상부의 관속들은 관을 들고 돌아가 장사를 지내고 나는 군대를 통솔해 적을 상대해야 마땅하다. 한 사람이 죽었다고 어찌 대업을 패하겠는가? 또 위원이 어떤 사람인데 양이가 정하는 대로 뒤나 지켜야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위연의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북벌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제갈량이 죽었다고 해서 전쟁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갈량의 명령대로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은은 위연을 설득하는 척하다가 빠져나왔습니다. 위연이 뒤늦게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양이는 제갈량의 계획대로 철군을 시작했고 위연은 대노했습니다. 위연은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 잔도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양이가 이끄는 본대가 사용할 퇴각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사실상 아군을 공격한 셈이었습니다. 위연과 양이는 서로 성도의 표를 올렸습니다. 둘 다 상대방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도의 시중 동윤과 유부장사 장화는 이연을 믿을 수 없다고 유선에게 진언했습니다. 촉한 조정의 문관 집단은 양이의 편을 들었습니다. 양의 등은 밤낮으로 나무를 베며 산을 헤쳐 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위연은 포야도의 남쪽 입구인 포곡을 틀어막고 퇴각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퇴각군의 선두에 있던 왕평이 소리쳤습니다. 승상의 시신이 채 식지도 않았거늘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이러느냐. 이 한마디가 상황을 바꿨습니다. 위연의 장병들은 잘못이 위연에게 있음을 알고 흩어졌습니다. 위연이 직접 조련한 병사들조차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위연의 행동에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군의 퇴각로를 차단하고 동료 장수를 공격했습니다. 북벌을 계속하겠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것은 개인의 판단일 뿐이었습니다. 국가의 명령은 철수였습니다. 병사들이 흩어지자 위연은 아들들과 함께 한중으로 도망쳤습니다. 양이는 마대를 보내 위연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마대가 위연을 따라잡았고 위연은 참수당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양이에게 보내졌습니다. 양이는 위연의 머리를 짓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천박한 새끼야. 또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양이는 직접 나서서 위연의 삼족을 멸했습니다. 능력 있는 장군 위연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위연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진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위연은 용약으로 임하였다. 이들의 거동과 당시의 예법을 살피건대 흉한 일을 당한 것은 자기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위연의 비극은 그 자신이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양인은 더 직접적입니다. 위연은 굳세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명을 받고 나아가 적을 물리치며 국경을 지켰다. 그러나 협력하지도 화합하지도 않았으며 의리를 저버리고 난을 일으켰다. 처음엔 아낌을 받았을지라도 결국은 미움을 받았으니 참으로 그의 성품 탓이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평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사는 위연이 배신을 할 생각은 아니었고 양이를 제거하고자 할 뿐이었다 고도 기록합니다. 즉 위연은 촉한을 배반하려 한 것이 아니라 양이와의 개인적 갈등 때문에 극단적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나라 즉 기록인 위략에는 다른 버전이 전해집니다. 제갈량이 위연에게 자신의 장례를 은밀히 맡겼는데 양이가 위연이 위나라에 투항하려 한다고 모함하며 공격했고 이연은 배반의 뜻이 없었으므로 싸우지 않고 패주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아마도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위연은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촉한을 배반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북벌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었고 양이가 군권을 장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갈량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군의 퇴각로를 차단하고 동료를 공격했습니다. 설령 그의 의도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은 반란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위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위연은 명장이었습니다. 전투에서 뛰어났고 병사를 잘 기르고 한중을 15년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과 협력하지 못했고 조직 내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성격 때문에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둘째, 권력 승계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갈량이 죽자 촉한 군부는 즉시 분열했습니다. 양이와 위연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는 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이 죽자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조직의 리더가 바뀔 때 권력 투쟁은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제갈량은 후계자로 장관을 지목했지만 위연과 양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연이 패배한 결정적 이유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평의 한마디에 그의 병사들조차 흩어졌습니다. 제갈량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군을 공격한 사람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조직에서 무언가를 추진할 때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당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조직의 합의와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실패합니다. 위연의 죽음 이후 양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인은 위연을 제거한 공로로 중군사에 임명되었지만 일이 없는 한직이었습니다. 양인은 자신이 제갈량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장관이 상서령에 임명되었습니다. 양인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결국 파면되어 유배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인은 더 심한 불만을 토로했고 조정은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인은 23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위연과 양의 둘 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성격에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 둘 다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손권은 일찍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양이와 위연은 목동이나 할 소인배들이다. 하찮게나마 당장에 도움이 된답시고 직임을 맡아 그 권세가 가볍지 않으니 제갈량이 사라진다면 반드시 나라에 재앙이 될 것이다. 손권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일부 사학자들은 위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연은 충신이었고 단지 양이와의 갈등 때문에 역적으로 몰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복잡합니다. 위연은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촉한을 배반하려 하지 않았고 끝까지 위나라와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위연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갈량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을 조직의 결정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위원의 비극은 능력 있는 사람이 조직에서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전략적 안목이 있었지만 조직의 합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투에서 뛰어났지만 정치적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의 존경은 받았지만 동료들의 신뢰는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위원이 조금 더 참을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양이와 타협할 수 있었다면, 만약 제갈량의 명령을 따르고 철수한 후 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위원은 이 모든 것을 무시했고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234년 가을, 한 명의 장군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위원, 15년간 한중을 지켰던 명장, 일개 병졸에서 정서대 장군까지 올라간 입선적 인물, 제갈량의 북벌에서 최고의 전공을 세운 장수. 하지만 역사는 그를 역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정말 그는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은 반역자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충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의 판단을 조직의 결정보다 우선시했으며 그 결과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직에서 위원과 같은 사람들을 여전히 봅니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아이디어에 확신이 있지만 동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사람. 위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능력과 인품,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개인의 판단과 조직의 결정, 어느 것을 따라야 할까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과 규칙을 존중하는 것,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의 비극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옳다고 믿어도 홀로 싸우면 패배한다는 것.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정사 삼국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